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일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등 일부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설과 돌풍으로 인해 고속열차 신칸센은 정전으로 4시간 동안 멈춰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고 1m 넘게 쌓인 눈에 시내버스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니가타현 산호섬에서는 5천 가구가 정전됐고 휴대폰 통신도 두절됐습니다. 일본 북동부 지역은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추위를 피해 자동차 안에 있던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니가타현에선 이틀 동안 18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이로 인해 2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면서 난방도 끊기자 한 20대 여성이 차량에서 추위를 피하다 배기구가 눈으로 막히는 바람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날 국도에서는 새벽까지 차량 800여 대가 고립됐고 폭설로 도로가 막히면서 물류 기능이 마비돼 슈퍼엔 생필품이 동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록적인 폭설로 정전에 난방까지 끊기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지만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너무 어이가 없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야 말았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따뜻하게 입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불을 꺼달라고 하는 게 전부였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온열 효과가 있다며 터틀넥 착용을 적극 권장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 전력회사들이 줄줄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40%나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당국자들의 터무니없는 대응책에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특히 전력 불안정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매번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스카이트리와 도쿄타워의 조명 장식을 끄는 게 터틀넥보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절전이니 터틀넥이니 하면서 정작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은 뭐냐? 실제 도쿄 미드타운, 오모테산도 등 연말 일루미네이션으로 유명한 지역은 정부의 절전 방침에도 아랑곳 없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비꼬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기업은 엘리베이터 가동을 멈추었고 오사카 대학은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으로 부속 도서관 이용 시간을 이달부터 단축하기까지 했지만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일본의 전력난은 언제 끝날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폭설에 정전까지 이어지자 다급해진 일본은 LNG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2030년 운전 개시를 목표로 총 600만 킬로와트 규모의 화력발전소 7, 8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니케이는 화력발전소 건설에는 약 9,7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떤 전력회사가 응모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게다가 친환경이 대세로 자리 잡은 이 시대에 화력발전소 건설은 후진국 같은 발상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더구나 화력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발전소가 재기능을 하려면 8, 9년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코너에 몰린 일본 정부는 비밀리에 러시아의 손을 내밀었다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정유업체들과 사할린2에서 생산하는 원유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서방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산 석유 제품 수입을 중단한 일본이 뒤로는 러시아 극동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사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히 접촉하다가 들통이 난 것입니다. 사할린2는 주로 LNG를 생산하는 사업이지만 이 과정에서 원유도 함께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요. 일본은 자국 내 LNG 소비량의 9%가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사할린2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하루 7,797배럴가량의 원유를 사할린2에서 수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특히 이번 사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로이터는 일본 경제산업상과 사할린2 프로젝트 운영법인인 사할린 에너지에 이것이 사실인지 공식 취재를 요청했지만 경제산업성도 사할린 에너지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대 정유업체 에네오스 홀딩스 역시 사할린2 원유 구매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로이터 통신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늘 그렇듯 일본은 대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엑소모빌과 함께 사할린2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잔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지분 30%를 보유한 엑소모빌조차 결국 탈퇴를 결정하고 말았지만 오로지 일본은 이 프로젝트에 남아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서방 국가들의 동맹을 자초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니 여기에서도 일본의 두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일본이 사실 러시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에너지난뿐만 아니라 구로다 쇼크로 인한
금리 문제 때문에 일본의 경제는 특히 혼란스럽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중앙은행이 내년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하는 서프라이즈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일본이 장기금리 상한을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단기금리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20일 마침내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확대하는 깜짝 조치를 발표하자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이날 일본 언론들은 사실상의 금리 인상에 나섰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미국 등 주요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아시아 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블룸버그는 시장에 구로다 쇼크가 닥쳤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 잇따른 금리 인상에도 경기 부양을 이유로 선진국 중 유일하게 초저금리 등 확장적인 금융정책을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10년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엔화 가치 급락과 물가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자 결국 백기를 들고 금융 완화 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이날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금리는 2016년 1월 마이너스 0.1%로 결정한 뒤 7년 가까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책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사실상 이번 조치로 시장금리가 변동폭의 최상단까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년 만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구로다 쇼크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초저금리로 버티던 일본이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고 아베노믹스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니혼게이지의 신문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완화 정책을 사실상 접기로 결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기업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역풍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 등 일본은행 간부들이 최근까지도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 상한선 인상은 사실상의 금리 인상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런 금리 인상 소식에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역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입니다. 구로다 총재는 정책 수정 후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시장에서는 인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구로다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시장은 올해 엔화가 기록적인 수준까지 추락하며 일본은행이 24년 만에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올 들어 엔화의 악세는 수입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며 고물가에 불을 붙였고 비판의 화살은 대규모 금융화를 고집하는 일본 은행으로 향했는데 1달러당 151엔대까지 엔화가 떨어지자 자민당 정부가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를 구로다에게 보냈다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구로다 쇼크의 배후에는 모두의 예상대로 기시다 정권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지난달 10일 구로다 총재와 기시다 총리의 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모종의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 금리정책 수정 결정에 기시다 정권의 의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년 봄 구로다 총재 임기 만료로 금융정책이 더욱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정책에 정통한 한 여당 국회의원 역시 일본은행이 정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이번 금리 인상은 임기가 거의 끝나는 구로다 총재 이후 금융 완화 수정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재 아래서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 완화를 검증한 뒤 내년 6월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로다의 이번 금리 수정은 정책 변경의 제1탄에 불과하며 시장을 준비시키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년 만의 변화라 그런지 일본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에너지 대란에 아베노믹스의 종언까지 역대급 혼란을 맞고 있는 일본.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기시다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뚫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